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비실험 연구 설계 강의 노트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뭐랄까 통제된 실험실 밖에서 얻는 지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비실험 연구, 그러니까 연구자가 변수를 직접 조작하기 좀 어려운 현실 세계를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요.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사실 실험 연구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는 제일 확실하죠. 그건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나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육 방법 효과 보려고 학생들을 마음대로 이반 저반 막 배정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안 되죠. 네, 바로 이럴 때 비실험 연구가 아주 유용합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연구자가 막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벌어진 상황을 뭐랄까 탐정처럼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럼 이 비실험 연구만의 가장 큰 특징,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그거죠. 연구자가 독립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변수를 직접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 아, 조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이 조건 저 조건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성별이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 배경처럼 애초에 바꿀 수 없는 특성들 있잖아요. 연구자가 강제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다룰 때 꼭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사후 연구, 영어로는 엑스포스 팩터 리서치라고도 불러요.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연구다. 뭐 이런 뜻이죠. 아하, 사건 발생 후에 원인을 추적한다.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법들이 주로 쓰이나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상관 연구, correlational research예요. 상관 연구요? 네. 변수들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수준이랑 업무 만족도 사이에 관련이 있나? 있다면 얼마나 강한가? 뭐 이런 거예요. 아,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원인 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아, 맞아요. 그 함정. 네. 흔히 드는 예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범죄율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이스크림이랑 범죄율이요?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은 숨겨진 제3의 변수, 그러니까 더운 날씨가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리고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오게 해서 범죄율도 높이는 거죠. 아하, 날씨 때문이었군요. 야, 이거 진짜 착각하기 쉽겠네요. 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단순히 관련성만 보는 걸 넘어서 아마 이게 원인일 거야 라는 가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나요? 이것도 상관연구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연구자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이 변수가 원인, 독립 변수고 저 변수가 결과, 종속 변수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먼저 세우고 시작해요. 아, 가설을 먼저 세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원인으로 가정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연구자가 학생들한테 너는 참여해,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직접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룹과 아닌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취도 차이가 꼭 프로그램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원래 공부에도 관심 있는 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험만큼 명확하게 원인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한 탐색은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려는 시도죠. 이해됐습니다. 변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군요.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연구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 생각이 1학년 때랑 4학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시간 차원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횡단 연구예요. 이건 특정 시점에서 여러 다른 집단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아, 동시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한꺼번에 딱 조사해서 비교하는 거죠. 아, 약간 스냅샷처럼 찍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학년 간의 차이가 진짜 시간이 흘러서 생긴 변화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들, 세대 차이 같은 거라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방식은 뭔가요? 다른 하나가 바로 종단 연구 또는 패널 연구라고도 부르는데요. 종단 연구? 네, 이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아, 같은 사람들을 계속요? 네, 아까 그 대학생 예시라면 특정 학생들을 1학년 때 딱 뽑아서 그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계속 조사하는 거죠. 정치 성향 변화 같은 걸 추적하는 식으로요. 와, 이건 진짜 개인 수준의 변화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아주 강력한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어려움은 없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일단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조사 대상자들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그냥 참여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 즉 탈락,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아, 탈락. 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연구하려던 전체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그렇군요. 와,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분명하네요. 그럼 이런 비실험 연구들에서 데이터는 주로 어떻게 모으게 되나요? 아무래도 설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설문조사는 비실험 연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데이터 수집 방법 중 하나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설문조사 그 자체가 어떤 연구 설계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설계가 아니라 방법이다. 그렇죠.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실험 연구에서도 실험 전후 효과를 보려고 설문을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사전 사후 검사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설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고요. 다만 그 도구의 질이 연구 전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좋은 설문이 중요하죠. 그럼 좋은 설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고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만 물어야 해요. 이걸 이중 질문, 더블 배럴드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피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이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중부정 표현도 쓰면 안 되죠. 헷갈리니까요. 아, 네. 복잡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사람들이 실제 자기 모습보다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 이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네, 예를 들어서 손 얼마나 자주 씻으세요? 물으면 실제보다 더 자주 씻는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편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응답 형식을 어떻게 할지, 객관식, 주관식, 응답률을 어떻게 높일지, 또 응답 안 한 문항들, 즉 무응답이나 결칙치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냥 빼버릴지 다른 값으로 대체할지 이런 것들도 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와, 설문 하나 만드는데도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요즘은 근데 온라인 설문도 엄청 많잖아요. 전화나 대면 인터뷰 방식도 있고요. 네, 맞아요. 온라인 설문은 배포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응답자도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특정 집단은 참여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응답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답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아, 하긴 뭐 대충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전화나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인터뷰는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을 오해했으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면접관의 말투나 태도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정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결국 연구 목적이나 대상, 예산 이런 걸 다 따져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최재하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통해서 이 통제된 실험이 어려울 때 현실 세계를 탐구하는 비실험 연구의 여러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현실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강력한 도구인데 결과를 해석할 때 특히 이게 원인이다 아니다 말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하고 또 설문 설계처럼 그 방법 자체의 엄격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실험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물론 가치가 크지만 연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무엇은 알 수 없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수집된 데이터의 성격이나 한계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실험 데이터,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험 없이 그냥 관찰된 패턴만으로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이 상관관계의 홍수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